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4개 중요한 뉴스를 만들어 봤어요. 우선요, 오국열 북한군 원로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 총참모장, 그다음에 국방의 부위원장이니까 국방의 위원장은 누굽니까? 김정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최고 원로예요. 이 사람이 11일 날 어제 그러니까 이 사망은 2월 9일 날 했고요. 이 사망 9일 날 했는데 이틀이 지난 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또 내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이 사람들이 이제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북한 간다고 이제 300만 불 줬는데 그 뒷거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리호남이다. 그래서 이 주간조선에 이 칼럼이 실렸어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의 이 원장인데, 유동열 원장은 제가 가끔 이제 북한 이런 간첩 얘기 나올 때 가끔 제가 전화로 인터뷰한 분인데요. 아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죠. 그래서 이호남의 실체, 리호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의상 이호남 하겠습니다. 이호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물인지, 그야말로 이제 간첩 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간첩을 내보내는 간첩 공작 두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급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한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 이호남의 실체, 그러니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이재명은 포섭 제1호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김영철, 그 밑에 바로 리호남, 또 리호남 밑에 김성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포섭 1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김영철에 초점을 맞추고 그 측근들 리호남과 김성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유동열 원자는 리호남의 이 실체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쳤어요. 의미 있는 칼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속을 확 풀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홍준표죠. 대구시장.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이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본다면 하나의 패부, 즉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놓는 패불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요, 이 변호사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착한 법 만드는 단체의 회장은 누구냐? 김현 변호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변협에서 입장을 밝혀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 별도의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 명의로 아주 긴급 성명을 내놨어요. 이 곽상도 50억 이거 웃긴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느냐?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정치 문제, 뭐 법률 문제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 상식선에서 제가 평가한다 그랬는데 변호사 이 단체 여기에서도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냐? 뭐 한마디로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이 판결도 잘못됐고 지금 이제 판결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것이 지금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예요. 뭐 그래서 검찰도 여론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을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장이 이 다음 그러니까 항소심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 검사를 갖다가 이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갖고 철저하게 이 공판에 대비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랜더마이님, 강유한님, 목정우님, 모란꽃 향기 분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허준호, 소나무, 공주, 또 수담 파라도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무궁화, 임용빈, 김정, 손오공 제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스님 대봉, 이 강혜진님 다 우리 아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아버님도 나오셨네요. 김혜진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국열 뉴스를 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국열의 경력은요, 뭐 일일이 얘기하면 거창해요. 하여튼 뭐 북한군 최고의 실세였다 과거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이 김일성 부대원이었던 이 오중성 씨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빨치산 2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해가지고 술친구로 불렸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직접 하사한 특수 번호 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31년생이고 그러니까 92세에 사망을 했어요.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났고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 할 때 바로 밑에 부위원장을 했고 당 작전부장과 총참모장을 지낸 북한 군부 최고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국열이는요, 김정은 위원장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국방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주요 행사마다 김정은이를 수행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16년도 6월에 최고인민위 국방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은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최근에 미국은요, 지금 이 사람이 핵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이런 WMD 개발에 연루됐다.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2016년도 6월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해서 제재할 때도 이 오국열이는 제재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로요, 이 얘기는 제재 리스트에 올라왔다. 그러면 김정은이 체제에서도 굉장히 핵심적, 특히 WMD 핵미사일 문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국열이는 말이죠, 지금 북한 조선통신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급성 심장 기능 부전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동안에요,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을 받았고 공화국 이중 영웅인 전 인민무력성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말이죠, 애도 표시 차원에서 화환을 보냈다, 이렇게 통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과거 행적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충직한 혁명 전사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국가 발전 그리고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성업에 헌신해온 로 혁명가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서 당과 국가의 로 간부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고 수령에 대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녔다. 그래서요, 이 중앙통신의 이 보도 내용의 핵심은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군부여, 오국열이도 이렇게 나한테 충성했으니 너희들은 잔소리 말고 무조건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 군에 대한 이 강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채널은 어려우니까 주민들로부터 돈을 얼마씩 강제로 착출하는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불안이 밑에서부터 지금 살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다 보니까요, 군부는 군부대로, 즉 상층부는 상층부대로 충성, 하층부는 하층부대로 충성심, 즉 우상, 3대 세습 체제 이상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오국열 같은 원로의 사망을 계기로 이 채찍을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이 방북비 거래 과연 누가 했을까요? 그 방북비 거래의 실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리호남이다. 왜냐하면요, 이 김영철이가 일일이 그 다 돈 받고 뭐 지시하겠습니까? 김영철이는 김정일 다음으로, 사실 김정은 다음으로 센 실세인데, 특히 대남 공작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실세가 김영철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의 최고 실세는 리호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호남의 직책은 말이죠, 지금 유동열 원장의 경우 이 부부장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차관복급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공작 조장이고 지금 현재 정찰총국에서 해외 정보국 소속 핵심 공작 조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 이 공작 조장이다,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식으로 따르 우리 이제 이 사람은 본래 이제 우리 국정원에 해당되는 보위부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현재로서는 정찰총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작기관에, 정보기관에 있은 건 맞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정원으로 비교하면 한 국장 정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의 국장이 계급으로 따지면 우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따지면 차관복급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정원하고 이 감사원은 실국장들이 전부 1급이에요. 상당히 계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호남의 경우에는 한 대한민국 국정원으로 따지면 국장급 정도에 되는 아주 실무총책입니다. 벌써 이제 차장, 원장 되면 이건 정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면 잔소리 안 해요. 큰 흐름만 쭉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실무총
공작 총책이 이 이재명의 방북비를 말하자면 챙긴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더구나 정찰총국 소속의 아주 고위 간부가 이 정도가 되면 김정은 체제에서 이재명이는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포섭 제1호로 딱 정해놓고 입장료를 살살 뜯어내려고 작전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호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정도 거문이 났을 정도로 이재명의 방북을 북한에서는 공작적으로 다뤘다. 요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자, 리호남은요, 이 본명은 리철인데 이 사람 뭐 이름은 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이 정보기관 요원들이 이름 바꾸는 거는 뭐 이 대외 보안상 뭐 흔한 일입니다. 이름 바꾼 거는 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건 뭐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때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름과 그리고 가장 신분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요.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리철훈, 리호남, 리철, 장호진 이런 뭐 대여섯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54년생 평북 대관군에서 출생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또 대학 연구원 그리고 상급 교수를 여기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대외경제위원회 하병지도국 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능력이 출중하니까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성에 차출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공작 업무를 쭉 하다가 대남 공작, 정치 공작이죠. 대남 우리 간첩 공작 그리고 이제 외화벌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998년도에 공화국 영업지구를 받았어요. 거창한 겁니다. 공화국 영업지구 받을 정도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각무역성 참사, 그다음에 교육성 사범대학 국장을 거치면서 경력을 세탁해요. 그러다가 2000년 4월경부터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작전부, 현 총찰총국이죠. 산하에 7.15 연락소, 사리온 연락소에 이제 이 차출이 돼가지고 대남 공작 업무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0년 9월에는 작전부 산하의 위장업체인 조선명성회사 대표, 2004년 7월에는 민경련, 즉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민경련 참사, 2007년 6월에는 민화협 참사, 그리고 대외경제위원회 부사장 이렇게 신분을 계속 세탁하면서 가장하면서 대남 공작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 호남은요, 2000년 4월에 작전부 공장으로 차출이 돼가지고요. 자,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편성된 정보공작조, 이 사람들을 조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이제 창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제주, 진주, 전주, 충북 동지에 이런 정보공작조 총책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국내 사업가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섭 공장을 전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교류를 명목으로 해서 우리 국내 정세와 관련된 또 군사 기밀 전부 이 보고하도록 국내 지하 간첩망을 부식한 사람이 바로 리호남이에요. 그러다가 2006년도 5월에는요 단둥에다가 공작 거점으로 룡신무역이라 공사라고 하는 이 가장업체 위장 가장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작 활동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중국에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화국 이중 영웅칭호를 받아요. 아주 옥렬같이. 그리고 국기훈장 1급은 3번, 국기훈장 3급은 2번이나 수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2009년도 2월에 정찰 총국이 신편이 됐는데 이때 이 해외 정보국 소속 핵심 공작 조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이 대남 간첩을 양성하는 일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직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휴대전화만도 한 7개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공작을 갖다가 이 유동일 원장은 크게 4가지 영역을 하는데요. 정치 부분 공작, 그다음에 남북 교류 사업, 즉 경제 공작, 그다음에 문화 영향력 공작, 그다음에 기밀 수집 공작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뭐 북한 공작 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국내 이 대북 공작과 관련해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뭐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이 아주 극비 공작을 벌인 사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97년에 일종의 총풍 사건과 북풍 사건, 요때도 리호남이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베이징에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를 만날 때도 리호남이가 개입을 했어요. 이때는 리철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다음에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 측근들과 또 접촉에 나선 사람이 바로 리호남이에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죠. 2006년도 리호남이하고 안희정이, 그리고 리호남이하고 이화영이, 이런 사람들을 베이징에서 만난 게 바로 이호남입니다. 자, 그때 뭐 만날 때는 이 남북 정상회담 특사파견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한 것이죠. 그리고 이화영이는요, 2006년도, 그러니까 이제 경기지사 하기 전이죠. 이미 2006년도에 이화영이가 평양을 방문해서 이 리호남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리호남은요, 방북 성사비 쪽으로 돼지 농장의 신축을 요청했고, 모 기업이 이를 제공해서 2007년도 3월 7일 이해찬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고, 그해 10월 달에 노무현과 김정일의 2차 정상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노무현 정부는 북측에 1,000만 달러를 건넸다. 이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세. 그다음에 MB 대통령이 딱 들었으니까 리호남이는요, 누구를 만났느냐? 박영준, 아주 뭐 MB의 최측근이잖아요. 이 박영준과 접촉을 해가지고요, 김영남의 이 MB 취임식 참석분을 협의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2012년도 이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하고 접촉해서 이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호남은요, 역대 대통령 측과 이 연락선을 구축하면서 지 멋대로 대남 공작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리호남은요, 이 재벌 기업을 역이용해서 입장료, 추진비, 성공보수, 막대한 외화를 챙기는 대남 외화벌이 경제 공작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93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 때 대북 그 당시에 이 베이징에서 이 정주영 현대 측 사람을 만난 것도 리호남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에너콜 광고 2005년도, 이것도 리호남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삼성, 대우, CJ그룹, 금호아시아나 그룹, GS칼텍스, 프라임그룹, 이런 최근의 쌍방울 그룹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기업들의 대북 접촉 현장에는 항상 리호남이가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실세입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 10월에 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스 사업 협력할 때 만난 사람도 리호남입니다. 그리고 KBS 방송사들이 북한에서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리호남이가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흑금성 사건, 이것도 리호남.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간첩에 적발된 그 작전계획 5027 공사 군사교범 북한에 제공한 거, 이것도 다 리호남한테 들어간 거고요. 2021년도에 농협 해킹 사건, 2022년도에 간첩 사건, 배후도 전부 다 리호남입니다. 이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이 실세가, 공작 최고의 실책임자가 그 북한 이재명의 방북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2019년도 7월 달에 이 마닐라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김성태가 만났을 때 이 방북 문제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벤츠도 필요하고 뭐 헬리콥터도 띄워야 돼. 500만 달러 내. 이게 다 리호남이 이 송명철이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요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리호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이재명의 방북에는요, 북한의 공작기관들이 전면에서 나섰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방북을 갖다가 대선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북한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은요, 미래 권력까지도 딱 공작기관에서 딱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정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공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약점을 잡아내야 북한 공작기관한테 꼼짝을 못할 거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지금 800만 불에 대한 영수증을 김성태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작기관이, 본래 정보기관에서는요, 이런 영수증 안 써줘요. 영수증을 안 써주는 게 모든 정보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공작적으로 사업할 때 특히 이거는 기본 원칙으로 돼 있어요. 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역으로 꼬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수증이. 그런데 이번에 800만 불 김성태가 주고 나서 북한이 전부 영수증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왜 그랬느냐? 이재명이가 잘만 굴러가서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허락한 대로 만약에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이 영수증 증거가 말하자면 딱 흔드는 거예요. 짤랑짤랑. 이재명, 너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알지? 너 이거 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탄핵당해. 예?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들어. 알았지? 제재 풀고 말이야. 등등 쫙. 그러니까 대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재명이를 옥죄일 수 있는 카드로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김성태가 써달라고 했는지 써달라고 안 했는데도 써줬는지를 모르겠지만 김성태가 써달라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김성태가 800만 원을 줬는데 영수증을 먼저 써달라고 했겠어요. 김성태도 흔적을 싹 없애야 되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더군다나 김성태가 조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정보를 미리 빼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선수인데 미리 제가 보기에는요. 김성태가 여보시오. 내가 800만 불 줬잖아. 영수증 내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북한이 먼저 너 영수증 필요하지. 이거 가져가.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공작기관 요원들은 거꾸로 김성태한테 신임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김성태한테 북한 공작기관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 김성태 이렇게 믿고 있어. 알았지? 그럼 김성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받을 때마다 항상 양주 발렌타인 뭐 30년대 갖고 다니면서 취하게 아주 걸컥하게 먹고 건배사다고 통일 노래 부르고 만세 부르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김성태 이재명 이거 있잖아요. 영화 하나 만드시라니까. 제가 영화 좀 알면은 이거 만들면요 아주 대박 나요. 대박. 제가 연극 배우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영화 배우로. 리오나미도 직접 공작에 나오는 실제 인물 리오나미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제가 연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재명 얼굴만 싹 이렇게 좀 고쳐갖고 가면 써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스토리를 갖다가 이 대북거래 관계 커넥션을 갖다가 이 공작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시는 이재명 같은 제2의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북한 공작기관을 어떻게 이겨요. 이재명 수준에서 사기꾼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라도 북한 공작기관 이기기가 어려운데 사기꾼이 말이죠. 그 눈에 보이는 그 5년 후에 그 권력 하나 저 대통령 하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영수증이 날라오는 거예요. 영수증을 북한 공작기관이 리오나게 영수증 줬다? 이재명이 싹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내 귀에 딱 들어왔어. 너 얕게 지금 대북 접촉 프로그램 액세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웃기지 마. 너는 내 손바닥에 놀고 있어. 영수증 딱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 공작기관의 작전 중에 하나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얽힌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포섭 1호로 딱 걸려들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어느 누구도 그 얘기는 뭐 안 하지만은 제가 자신 있게 한 거예요. 이재명이는 뭐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나 거짓말 아니라고 하죠. 기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북한은 노렸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요즘요 속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질까지도 뭐 윤 대통령 그 입장 뭐냐, 국진 전당대로라든가 등등 그거 홍 시장 페북에 잘 적혀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그래서 요즘 홍준표 시장의 이 페북에 올라온 글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또 여기저기서 각 한마디씩 던지는 거 이걸 보면 윤심하고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는 상당히 좀 삐딱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1등은 유승민이고 2등이 홍준표 시장 정도로 굉장히 엇갈렸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이야 흥행 성공시키는 만으로 내 역할 끝났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뭐 만찬도 같이 하고 뭐 아주 비밀 회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죠. 이 홍준표 시장하고 또 이 뭐라고 그러지? 이 궁합이 딱 맞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작년 7월에 대통령실에서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아주 소탈한 성격 여기에 뿅 갔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뿅 갔냐. 홍 시장한테 형님 선배님 딱 이러면서 각별히 예우를 해줬대요. 여기에 뿅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뿅 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거는 뭐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그 이 철학을 갖다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철학을 가감없이 풀어내는 걸 보고 또 홍 시장도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 시장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페북에다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소탈하다. 이거는 과거 어떤 대통령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건 신선한 충격이었다.
요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말이죠. 윤 대통령을 "야 내가 이제 제대로 보게 됐어." 그러면서 그때 간담회 끝나고 나서 아주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윤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딱 둘이서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라서 이제 좀 조언을 구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도 때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때리고 막 때리잖아요. 뭐 마구 때리죠. 뭐 홍준표 시장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말 직격탄 가는 거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이 대통령실하고 또 상당히 그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을 갖다가 홍준표 시장이 대신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 이거를 70세로 높이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대형마트 일요일 날 쉬는 거 이거 주일 날 쉬어야 되겠다. 요런 거 맨 먼저 딱딱 치고 나간다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요런 것도 상호 간의 궁합이 딱 맞는. 그래서 싱크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요. 또 이제 뭐든지 보면 뭐니 해도 홍준표 화끈하잖아. 예, 요런 것 직선적인 스타일. 이게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궁합이 통하는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홍 시장은요 이 정치 공학적으로 뭐 복잡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단순하게 딱 맺히는 이런 스타일이 또 두 분의 이 케미를 맞추는 공통적인 케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변호사 단체 제가 이제 모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이 12일이죠. 어제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이번 이제 곽상도 50억 무죄다. 이거 부패 카르텔의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 묶어서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이다. 그런데 사회치도증에게 거액을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관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아들이 받은 성과금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 직계 비속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발언과 질의, 심의, 표결과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포괄적 직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의원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요. 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여기는요. 이 전 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변호사 228명을 비롯해서 245명의 회원을 둔 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곽상도 이 무죄 판결에 관해서는 저도 그러잖아요. 이건 뭐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비리와 관련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정보를 수집해갖고 문재인을 직격한 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공리죠. 예, 정보력도 있고 그리고 판단력도 있고, 아니 뭐 검사도 있고 뭐 민정수석이 했으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 있는 분은 맞는데 50억이 무죄다. 이거는 판사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다. 양비론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 이 공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인원을 투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는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추가 인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백지 상태에서 전면 이 재검토를 해서 철저한 보안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